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푸는 방송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이고요. 지금부터 깊숙하면서 흥미로운 뉴스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면 기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있습니다. 푸대접 받는 한국 증시 RN보다 저평가돼 있다. 아르헨티나 우리보다 경제력이 좀 한 수 아래로 평가받고 있는데 주식시장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기업의 순자산하고 그다음에 주가 수준을 비교하는 지표가 있는데요. 그럼 통상 같으면 1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0.9입니다. 그러면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 가치만큼도 주가가 안 가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아르헨티나 등 다른 나라는 우리를 웃돌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저평가되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미국 증시는 연일 최고치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번엔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예고 없이 들이닥친 미국 방위비 협상 대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요 여기 있습니다. 이쪽 사진 봐주시죠.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 보좌관입니다. 방위비 협상 책임을 지고 있는데요. 갑자기 왔습니다. 우리 정부 당국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됐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드하트 대표 어제 방한 정계 언론계 만나 방위비 인상 설득 나설 듯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미국 국무부의 동아태 차관보 이쪽 사진입니다. 데이비드 스틸웰 여기도 왔습니다. 그러면 뭐 동시다발로 지금 방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한국당랑 미 외교 안보 경제 핵심 라인이 같은 날 서울에 집결한 건 이례적이다. 이게 우리에게 과연 좋은 일일까요? 아니면 좋지 않은 일일까요? 자, 다음은 한국일보 보시죠. 기사가 이쪽에 있습니다. 주요 대학 학종 합격률,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률, 대입 얘기입니다. 과학고, 영재고가 일반 고등학교의 3배였다. 높다는 겁니다. 훨씬 합격률이요. 교육부가 13개 대학 학종 실태 조사를 했고요. 어제 결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자 나온 게 이렇습니다. 이 학종 합격률은요. 과학고, 영재고, 외고, 국제고, 그리고 자사고, 일반고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 유형별로 합격률에 서열이 나타났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요. 교육부가 대학들이 혹시 전국의 고등학교를 등급을 매겨서 뭔가 차별하고 차등하는 거 아니냐. 이거를 더 적극적으로 보겠다. 이런 계획도 밝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보시죠. 이쪽에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얘기입니다. 영남 그리고 강남 중진들 용퇴를 해라. 아니면 험지로 출마하라. 한국당에서 터진 쇄신론이다. 김태훈 의원 3선 이상 용퇴하거나 험지로 가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선 유민봉 의원 오늘 불출마 회견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4분 나오셨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웅갑 MBN 논설위원 자리하셨고요. 최양호 한국경제연구원 고문 그리고 현근택 변호사, 변원동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날 주요 이슈들을 정리한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화면 봐주시죠. 박찬주 쇼크의 쇄신론이 나왔습니다. 방금 일면 기사에서 봤던 자유한국당 얘기고요. 징용 판결, 제3의 해법 이런 얘기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과 극한 대치였는데 어떤 실마리가 지금 나온 듯 하고요. 가석방 없다. 어제 법원에 재판이 있었는데 이례적으로 재판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과학고와 일반고 학종 실태 조사 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4가지 키워드로 오늘 내용 정리했고요. 첫 번째 이슈는요. 자유한국당 상황부터 좀 다뤄보겠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한국당 첫 중진 용퇴론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너무 조용한 거 아닌가, 너무 잠잠하다 이랬었는데 어제 나왔죠. 물갈이의 신호탄이 되는 건가 이렇게 제목이 돼 있고요. 내용 보면요. 김태흠 의원, 강남의 지역구를 둔 중진들 그리고 영남의 지역구를 둔 중진들
용퇴해라. 아니면 험지로 가라. 서울 강남과 영남은요, 이른바 자유한국당의 텃밭 중에 텃밭. 그러니까 이른바 그곳에 출마하면 쉽게 당선될 수 있다. 뭐 이런 평가를 받는 곳이죠. 그러니까 물러나라고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전현직 대표 지도부도 험지 출마하라 이겁니다. 왠지 황교안 대표를 얘기한 것 같죠, 지금 여기 보면요. 당 안팎에서 대폭 물갈이 요구 불고 개혁 공천 이루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그리고 신상진 의원 최대 50% 공천에서 물갈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유인봉 의원 오늘 불출마 회견 예정이다. 내용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서울 강남하고 영남 쪽에서 3선 이상 중진 의원이 누군지 여기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명단에 지금 들어가신 분들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역시 같은 내용 전하고 있습니다. 인적 쇄신 무풍에 한국당 내부 폭발했다. 초재선 내일 중진 퇴진 모임을 가질 예정이기도 합니다. 역시 같은 내용 쭉 전하고 있고요. 뭐 원외 지도부도 예외가 아니다. 뭐 솔선수범하라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홍준표, 김병준, 김태호 등 겨냥한 것 아니냐. 이른바 올드보이라고 또 이렇게 표현도 돼 있죠. 자, 그러다 중진들 정치공학적 발상이다. 불쾌하다. 이런 입장, 반발하는 모습도 좀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확인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특히 영남권, 서울 강남 3구 등 3선 이상 선배 의원님들께서는 정치에서 용퇴를 하시든가 당의 결정에 따라 수도권 험지에서 출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외 전 현직 당 지도부, 지도자를 자처하는 인사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당의 기반이 좋은 지역에서 3선 정치인으로서 입지를 다졌다면 대인 호변의 자세로 새로운 곳에서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자세로 과감하게 도전하는 것이 정치인의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용기가 없다면 네, 어제 저렇게 용태론 주장이 있었고요. 오늘은 뭐 이제 일부 의원이 불출마 선언 그리고 또 용태를 요구하는 어떤 의원들의 모임까지 지금 있을 예정입니다. 자, 정갑 시장님, 자유한국당 뭔가 속도가 좀 빠르게 움직이는데 실제로 이 용태론 또는 험지 출마 주장들 관철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매번 총선 때마다 나오죠. 그러니까 예. 뭐 험지 출마론이라든가 예. 다선 의원들의 잦은 뭐 용태 아니면 예. 또 다른 지역구를 옮겨서 출마를 해야 된다. 그런 예. 압박과 요구가 있는데 네. 결국에는 그것은 이제 지도부의 리더십의 시험대가 될 겁니다. 특히 이제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 이 같은 어떤 용태라든가 인적 쇄신은 오히려 여당인 민주당에서 먼저 뭐 이철희 의원이라든가 예. 표 의원이 이른바 불출마 선언하면서 먼저 불을 당겼죠. 예. 또 총선 기획단 출범할 때 지금 이제 한국당과 민주당을 비교해 보면 예. 한국당은 뭔가 신선함이 덜하지 않느냐 이런 이제 비판들이 제기되는 와중에 예. 김태흠 의원이 이제 용태 문제를 들고 나왔거든요. 예. 저는 뭐 결국에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자발적인 용태를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자발적으로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요. 정치인들이 스스로 과연 몇 명이나 그렇게 할 것이냐라는 점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갖습니다. 예. 다만 전체적으로 어떤 당이 총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 결국에는 새로운 인물 영입이라든가 쇄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 문제를 어떻게 만들어 가냐에 따라서 내년 총선에서의 이제 승패가 가늠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점에 대해서 당 지도부라든가 여러 이제 중지를 모아서 과연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이것이 내년 총선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잣대가 되는 것이죠. 예. 그것이 결국에는 지금 황 대표를 둘러싼 여러 뭐 지도력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어떤 행보 속에 어떻게 이끌어낼 것이냐. 그게 안 된다면은 황 대표가 과연 대표로서의 힘을 얼마나 갖고 있을 것이냐 이게 또 굉장히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한 가지 황 대표로서는 좀 쉽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 결국 이제 대선에 욕심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현역 의원들에 대한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 대표가 예. 스스로 출마라든가 이런 어떤 다른 예. 입장을 가지면서 예. 그 같은 용태를 좀 추동해 나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셈법이 지금 앞에 놓인 거네요. 과연 그걸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자발적으로 험지 출마 또는 용태가 있을까? 이것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지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최영호 고문님. 네.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 용태로는 뭐 험지 출마 주장에 대해 친박이 이른바 자유한국당 내에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친박이 황교안 대표를 흔드는 거다. 그래도 뭐 황교안 대표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거부할 수 있다. 그런 가운데 과연 황교안 대표가 비례대표 출마가 아닌 특정 지역구, 이른바 좀 어려운 곳으로 본인이 출마할 가능성이 있을까? 뭐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 두 가지입니다. 친박의 흔들기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는 과연 험지 출마를 선택할까?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근데 이제 물갈이라는 그 예. 사전적 의미를 보면 수조나 수영장에 물을 바꾸는 행위를 물갈이라 그러는데 그렇죠. 근데 우리 국회를 큰 수조라고 보면 예. 물을 바꿀 생각은 안 하고 그 안에 있는 예. 물고기들을 지금 바꾸면은 이게 뭐 굉장히 좋은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물을 바꾸는 거하고 물고기를 바꾸는 건데 어떻게 차이가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예. 이 탁한 물을 하고 그게 아주 맑고 좋고 국민의 뜻을 담는 그런 수조가 돼야 되는데 예. 물을 바꾸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바꾸는 건데요. 어. 이거는 2008년부터죠. 예. 뭐 그때부터 친박 예. 친이가 싸움을 했고 예. 그다음에 그게 바뀌었고 공천 학살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다음에 계속 쭉 이어졌단 말이죠. 예. 그렇다면 물갈이가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뭘로 쓰이냐면 당내 세력의 재편으로 지금 표시가 되고 있어요. 특정 세력이 당내 세력을 장악하는 그렇죠. 수단으로 물갈이가 자꾸 쓰인다. 아니 이제 2000년도부터 쭉 보세요. 초선 당선율이요 40%가 넘어요. 예. 그리고 뭐 65% 65%까지 갈 때도 있고요. 예. 초선이 많이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 국회가 효율적이고 잘 됐냐? 당을 어떻게 운영하는 당의 주체만 바뀌었을 뿐이지 지금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왔느냐? 사람이 바뀐다고 예. 전부가 뭐가 아니다. 바뀌었느냐? 이런 얘기네요. 그다음에 물갈이를 하려 그러면 예. 신진을 키우는 그런 양성의 프랜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거 없이 선거 때만 되면 물갈이 한다 그래서 선수로 자릅니다. 예. 아니 선수로 자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3선 이상은 나와라. 아니, 선수가 무슨 기준도 아니고 예. 그분들 거기까지 살아남으려면 진짜 당의 자산이고 예. 그 정치 철학과 정치 경험을 살려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전체에서 지금 물갈이란 얘기로 해서 예. 물을 바꿔야 되는데 물고기만 바꾸려고 그러고 당내 세력이 한다니까 저게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물을 바꾸려면 뭘 해야 됩니까? 물을 바꾸려면. 아니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YS나 DJ 때는 예. 물이 바뀌었죠. 예. 왜냐하면 문민정부로 들어왔고 또 여야 정권 교체가 있었고 이런 물이 바뀐 상태에서는 분명히 새로운 물고기들이 들어와서 예. 지금도 활동을 많이 하시는 예. 분들인데 그 시대적 사명을 잘 아셔야 돼요. 지금 물갈이 할 때가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 고기를 바꿀 때가 예. 아니고 물고기 물의 바꿀 때가 수질을 아니고. 바꿔야 될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 사실 뭐 황 대표가 비례로 나가든 안 나가든 이런 문제보다는 예. 그런 시대적 소명과 공정이라는 또 시대적 이 사명이 또 떨어졌잖아요. 예. 그것을 잘 끌어가는 게임의 심판으로서의 황 대표의 역할이 중요한 거지. 뭐 비례 원내 저는 그거보다 황 대표가 이 보수의 통합과 예. 뭐 이런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예. 목표를 향해서 좀 다른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뭔가 사람을 교체한다, 사람을 내버린다 이 차원이 아니고 뭔가 비전을 제시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큰 어떤 그림을 그려놓고 가야 된다. 그게 진정한 물갈이인데 그게 없다는 지적 같으신데 그런데요. 다음 기사는 그거와 관련돼 있습니다. 보시죠. 지금 최양호 고문께서 지금 물고기 문제가 아니라 물을 바꿔야 된다고 했는데 이거 쉽지 않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비전과 방향과 관련된 건데 지금 저 이 기사입니다. 한국당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박찬주 폭탄 맞은 황교안. 공정 중시 흐름 국민 눈높이 못 읽은 패착이다. 최양호 고문님 설명대로라면요. 이거 물갈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요. 지금. 보겠습니다. 황교안, 박찬주 영입시도 미스터리라고 돼 있습니다. 제목이 미스터리. 알도리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적폐 수사 피해자 컨셉으로 인재 영입 추진. 삼청교육대 발언 논란 뒤에야 철회 의사. 일각에서는 이거 도대체 왜 이러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요.
그러자 박찬주, 어제 또 이 박찬주 예비역대장은 뭐 라디오에 이제 출연해서 여러 가지 얘기 좀 했어요. 사과 않겠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삼천교육대 발언 관련해서 사과 아니라 나는 해명을 할 뿐이다. 사과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우리공화당 뭐 출마설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황교안 대표의 이야기 그리고 박찬주 예비역대장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임태훈이라는 분이 해온 활동들을 보면 예. 그분이 인권을 뭐 가장했을 뿐 제 시각에서 보면 너무나 정치 이념 편향적이고 비이성적이고 오히려 인권을 하신다는 분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짓밟는 그런 이중성에 제가 분노를 나타낸 것인데요. 저는 사과할 의사가 없고요. 사과할 일이 아니고 해명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과할 의사가 없다는 말씀은 사과를 한다는 본심이셨다, 것은 소신이셨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예. 사과를 한다는 것은 임태훈 소장이 해왔던 여러 가지 그 비이성적이고 비인간적이고 비인권적인 행동들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사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 국민의 관점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천교육대 관련해서 나중에 얘기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좀 입장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에 관한 판단은 국민의 관점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황교안 대표의 얘기 속에 뭔가 큰 고민이 사실 묻어납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지금 박찬주 예비역대장 영입 문제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내홍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면에요.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요. 새로운 사람을 영입을 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이 남자가 등 돌렸던 민주당 깜짝 카드 27세 27살입니다. 유튜버 황희두. 이 남자라는 건요. 20대 남성 자영업자. 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강한 반감을 드러낸 세대죠.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27세 유튜버 황희두 여기 얼굴 사진이 있는데요. 깜짝 카드로 영입했다. 이거 뭐 약간 어느 정도 긍정적인 평가를 좀 하고 있어요. 총선 기획단 합류한 전직 게이머고요. 그리고 지금은 사회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20대 청년입니다. 자, 여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MB 이명박 정부 그리고 박정희 MB 박정희 존경했지만 마음이 바뀌었다. 가짜 뉴스 막기 위해 유튜버 활동, 총선 출마할 생각은 전혀 없다. 자, MB 박정희 얘기를 한 거 보니까 한때는 보수 진영을 지지했다는 뜻이에요, 지금. 근데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으로 간 겁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 좀 있는데 요거 좀 보시죠. 여기 보면 원래는 상당히 보수적인 편이었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을 존경했다. 그러나 서서히 바뀌어 갔다. 자, 보수 진영에서는 왜 바뀌었는지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요 대목입니다, 지금. 자, 그럼 관련 영상 확인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자, 총선 승리! 화이팅! 저는 결과보다도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뭔가 이 친구들이 자존감을 많이 이렇게 상실하는 경우도 많이 봐서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공정한 그런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도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호사 변호사. 먼저 박찬주 예비역대장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어제 뭐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중 하나가 자유한국당에 입당하겠다. 그리고 천안에 출마하겠다. 네.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유한국당? 이제 박찬주 대장의 그 영입 과정에서 황교안 대표가 적극적으로 영입을 추진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논란이 불거지니까 또 영입을 처리한 듯한 발언을 하고, 또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저 언론에서는 비춰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당내 상황을 물어보면은 그 처음에 논란이 되면서부터 여러 가지 고심을 많이 하고 싶었던 상황이셨고, 다만 어쨌든 영입을 제의했었기 때문에 바로 논란이 불거지자마자 본인은 안 된다라고 말하면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완곡한 어법으로 약간 여지를 두셨던 것이지 처음부터 이렇게 뭐 갈팡질
출입하겠다는 상황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어쨌든 그분이 자유한국당 당원으로 입당을 하신다라면 그분이 당원 자격에서 천안을에 뭐 출마를 해서 경선을 하겠다라는 건 이제 본인의 의지신 뭐 거죠. 입당 이런 거는 사실 막을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분이 뭐 특별히 해당에 행위를 했다거나 아니면 탈당으로 예. 입당한다거나 그래서 당원 자격에 대해 심사를 거치는 과정이 아니라고 한다면 누구나 예. 당원은 될 수 있으니까 그분이 들어오실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분이 자신의 고향인 천안을에서 뭐 경선을 하겠다라든가 한다라면 예. 그거는 그야말로 그 지역 유권자들의 평가를 받을 문제이기 때문에 당에서 경선조차 나오지 마라. 그런 오히려 더 민주적이지 않은 방식이 될 수가 있겠죠. 당에서는 어쨌든 국민들이 여론을 감안했고 여러 가지 소통 과정에서 다소 조금 뭐 물론 일각의 지지를 상당히 받는 분이시기는 하지만 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여러 가지 유보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입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가요? 뭐 황교안 대표가 뭐 국민의 뭐 입장에서 판단하겠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떤 판단하실 거다. 뭐 이런 취지로도 들립니다. 정대 변호사. 네. 오늘 보면 사실 언론에서 이 최근에 이 총선 준비 과정에 대한 평가를 보면은 자유한국당은 약간 문제점 제기를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반면에 민주당 쪽에서는 이건 뭐 괜찮게 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27세 유튜버 기사도 이렇게 소개가 돼 있는데 네. 글쎄요. 민주당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국당보다는 잘 되고 있는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한국당보다는 잘 되고 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예. 룰인데요, 룰. 예. 사실은 이제 이해찬 대표가 1년 전에 룰을 확정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현역 20%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미 룰을 확정시킨 바가 아니라 예. 어찌 보면 사실 룰 싸움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한국당 측에서 이제 중진 용태론이 나오지만 예.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지역을 특정하거나 예. 아니면 3선 이상 용태하라 그러면 그분들이 수긍하기가 어렵죠. 근데 예를 들어서 평가를 통해서 뭐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당원들끼리 평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의원들끼리 평가를 한다든지 예. 뭔가 어떤 객관적인 걸 가지고서 평가를 해야지 이렇게 만약에 뭐 지역이라든지 선수를 한다 그러면 예전에 친박, 친이 이런 논쟁이 재현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지금 그럼 당연히 이제 친박은 친황이냐 아니냐 이걸로 이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서 결국 예. 줄서기가 반복되고 예. 사실은 뭐 지역을 얘기하지만 어찌 보면 특정 세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과거처럼 끊임없이 어찌 보면 줄서기와 이런 게 반복되기 때문에 저는 예. 아마 지금이라도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인재 영입이 굉장히 중요한 카드입니다. 야당 예. 입장에서는. 근데 이건 이미 약간 어쨌든 1차적인 거는 실패로 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오히려 룰을 만드는 거에 더 집중하는 게 낫다. 그래서 그 룰대로 해나가면 오히려 네. 더 잡음이 적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민주당은 지금 뭐 현역 의원 평가를 해서 하위 20%는 감점을 좀 강하게 주겠다. 이런 룰이잖아요, 지금. 네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제 감점을 그렇게 받게 되면 공천이 힘들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막상 이제 공천 때 돼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 또 감점 받고 이제 어려워지는 의원들이 또 반발하지 않을까요? 그럼 어떻게 보세요? 핵심적인 건 사실은 뭐 감점 주는 건 예전에도 있었어요. 예전에도 예. 있었는데 하위 20%를 공개할 거냐 말 거냐 이제 그게 가장 큽니다. 사실상 공개하는 거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실상 어찌 망신으로 보면 받아들일 수도 이제 있어요. 사실상 컷오프 역할을 하는 건데 이제 예. 지금 컷오프는 없다 그러지만 하위 20%를 예전 같으면 그냥 캐비넷에 넣어놓고 예. 공천 심사할 때만 마이너스 20% 주는 거였기 때문에 예. 현역들한테 아주 큰 타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이랑 붙어도 그 정도는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50대 50이 않습니까? 당원 50, 여론조사 50이라 하더라도 인지도라든지 당원들은 거의 현역 의원이 잡고 그러면 있는 실제 경우가 점수보다는 그 명단을 공개하느냐 마느냐가 그렇죠. 더 중요할 수 그게 있겠네요. 더 큰 건데 지금 아마 이제 뭐 공개 여부도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개한다 그러면 아마 당장 이제 지역 여론이나 여론에서 예. 물러나라 이런 얘기가 당장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른바 가장 못한 하위 20%가 이분들입니다라고 명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128명 중에 한 10분 정도가 만약에 출마하지 않는다 그러면 118명 중에 20%면 한 23명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한 수명이 좀 넘게 그렇죠. 돼요. 수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아마 뭐 지금 그런 분들은 아마 굉장히 만약에 이 명단이 공개된다 그러면 예. 근데 아마 공개 여부는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공개하면 사실상 컷오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 반발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 이게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이제 중진이라든지 뭐 예. 386들의 좀 스스로 알아서 좀 물러나라. 아니면 이게 공개 명단에 들어있는 건 개인은 알 수 있거든요. 알 수 있으면 이거 공개하기 전에 물러나라든지 아니면 그런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없지 않은가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선거가 다가오면요. 각 당별로 누구누구 물러나라. 그러면 또 내가 왜 물러나야 되나. 이런 싸움이 항상 벌어지는데 이번에도 역시 굉장히 날선 어떤 대립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을 둘러싼 여의도의 공방. 좀 심상치 않게 가는 것 같아서 좀 다뤄보겠습니다. 야당 조국 떠나니 강기정의 집중포화 이렇게 하고 물음표가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조국 정국이 아니라 뭐 강기정 정국이 되는 겁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야당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강수석 해임해야 한다. 사과 없인 예산, 법률심사 못한다. 이게 또 보이콧 비슷한 상황으로 좀 갈 수도 있을 거예요. 이른바 이제 강기정 수석 버럭 사태 여야 대치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전하고 있고요.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불지른 정무수석 문재인 대통령 불 끌까 이렇게 국민일보는 제목을 좀 뭔가 이렇게 좀 뭐가 운율처럼 이렇게 달아놨는데 버럭 그리고 삿대질 뭐 많은 분들이 며칠 동안 보셨죠? 그 국회에서 있었던 상황. 강기정 해임론 지금 야당에서 주장되고 있는데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그냥 못 넘어간다. 어떻게 보면 나경원 원내대표 당사자일 수 있어요. 본인이 하는 얘기 과정에 이제 벌어진 거니까 배수진 쳤고요. 패스트트랙 등 올스톱 경질 주목된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 영상 확인해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청와대의 국회에 대한 태도는 야당은 무시하고 야당은 뭐 한마디로 뭐 겁박의 대상 이런 정도로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부적절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있지 않고서는 저희가 다음 단계로 국회 상황을 풀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나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대통령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귀국하시는 대로 강기정 정쟁수석을 하루빨리 해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교섭단체 3당이 합의 처리할 경제민생법안 목록을 정리해서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강기정 정쟁수석의 버럭질 때문에 국회 운영위원회가 파행을 겪으면서 관련 협의가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 민감한 시국에 청와대 정쟁수석은 존재 자체가 해악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강기정 수석을 즉각 해임하고 국회에 사과하기 바랍니다. 네, 야당의 태도가 그냥 굉장히 지금 강경합니다. 뭐 정쟁수석이라는 이런 표현까지 등장을 했거든요. 자, 먼저 최양 의원님. 네. 지금 이런 대추구면 이거 어떻게 하면 풀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여튼 그 당일날 강기정 수석이 유감 표명도 하고 뭐, 예. 뭐 아주 사과스러운 건 아니지만 하여튼 사과의 의사를 좀 잠깐 좀 지금 시간을 좀 두고 그런 다음에 다시 그 회의실로 복귀를 해서 유감 표명을 했죠. 분명히 이제 뭐 청와대 이제 수석이라는 이 비서실이라는 비자가 감출 비자거든요. 자기를 감추고 그다음에 자기가 모시는 분을 뛰어나게 해야 되는데 일단 그렇게 앞장선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뭐 잘못을 이제 따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과연 이걸로 모든 거를 다 이렇게 스톱시킬 일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진짜 의문이 납니다. 그건 또 다른 문제다라는 그렇죠. 거네요. 12월 2일 날 예산 들어가야죠. 12월 3일 날 검찰개혁 지금 본회의 상정되죠. 11월 27일 날 선거법 제도 지금 본회의에 올라가죠. 할 게 이렇게 많은데 아니 아무리 야당이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견제와 이 균형을 잡는 거는 좋지만 진짜 할 일들 많은데 강기정 수석이 그럼 물러났어요. 뭐가 바뀌는데요? 강기정 수석이 그럼 물러나면은 이 협의들을 아주 원활하게 잘할 겁니다. 원점으로 돌아오는 일을 갖고서 사과를 받은 다음에 그러면 뭐 대통령께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가 그래서 뭐 넘어가야지 이거를 갖고서 무슨 국회를 또 파행으로 국회 물이 흐리다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아까부터 이제 물갈이 중요하다는 말씀 계속하고 계세요. 형태 변호사는 어떻게 해야지 이거 풀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강기정 수석이 나경원 원내대표 한번 찾아가서 뭐 죄송하다 한 번 정도 하면 될 일입니다. 정중하게 좀 사과를 하는 걸로. 왜냐면 이게 사실은 뭐 대통령까지 언급할 일은 아니고요. 그날 아마 좀 즉흥적으로 나온 얘기예요. 아마 정의용 안보실장이 추궁을 많이 받는데 이분이 정치인이 아니다 보니까 뭐 약간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어서 좀 답답한 마음에 이제 나온 거라 뭐 국회를 무시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근데 아마 본인 발언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뒤에 앉은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 안보실장한테 질문하고 있었는데 다른 분이 끼어드는 거기 때문에 뭐 기분이 나쁠 수는 있어서 제가 보기에 한번 직접 찾아가셔서 사과하고 이러면은 될 일이지. 사실 어찌 보면 지금 말씀처럼 뭐 이게 사실은 이거 안 한다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이 지금 패스트트랙 국회 막 성의 예치하고 예산안 심의하고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울고 싶은데 빰 때려준 격인데 아마 강기정 수석이 원만하게 잘 해결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문 변호사는 옆에서 곰곰이 듣고 계셨는데 좀 생각이 다르신 것 같아요. 제가 짧게 발언 드릴게요.
만약에 그 요즘 공교육의 붕괴를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학생이 선생님한테 대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야단을 치니까 학생이 신경 쓰지 마시고 수업이나 열심히 하세요. 라고 말하면 과연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곳일까요? 국회의 역할은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인데 국회에 대한 태도 자체가 상당한 무시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단순히 삿대질을 하고 버럭을 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국회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괜한 예상 어차피 숫자도 밀린 소수 야당이니까 통과만 시키지 뭐 말이 맞느냐라는 무시의 태도인데 사실 사과는 당연히 필요할 것이고요. 대통령께서도 유감 표명 정도는 해주셔야겠죠. 국회에 대해서 뭐 우리 청와대에서 좀 올바른 존중의 태도를 갖지 못했다라는 신중한 좀 유감의 표시를 한다 정도는 있으셔야겠죠. 아무튼 이 국회에서 매일 목청이 터져라 고성을 지르는 모습, 그리고 또 뭐만 있으면 일 못해 그러고 또 뒤로 가는 모습, 이 모습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답답하지만요 계속 전해드리게 됩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사회 분야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런 인물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사고 구조랄까요? 아니면 생각?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건지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곰곰이 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기사 보겠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이른바 이제 한강 몸통 시신 사건, 많은 분들 너무 깜짝 소스라치게 놀라게 만들었죠. 이 사건에 장대호 무기징역 1심에서 선고됐습니다. 1심 가석방 허용 안 된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가석방 얘기를 아주 이례적으로 얘기합니다. 무기징역 선고를 하면서요. 자, 피해자 유족은 살려내라 그리고 오열을 했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은 사형이어야지 왜 무기징역이냐 뭐 이런 얘기도 좀 들리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는데요. 보시죠. 가석방 없이 숨 멎는 날까지 무기징역형 철저히 집행을 해야 된다.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해요. 판결문이나 어떤 이 선고를 할 때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예요. 가석방 없이 숨 멎는 날까지 무기징역형 철저히 집행을 하라. 자, 장대호 1심 선고됐는데요. 재판부 반성 없이 사법부까지 조롱한다. 사회에서 영구 격리가 합당한 처벌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엄중한 판결이에요. 여기 보시죠. 재판부의 얘기가 좀 소개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 내내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는 파렴치한 태도로 일관했고 반성이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요 밑에 부분입니다. 장대호는 5일 포승줄에 양손이 묶인 채 법정으로 향하면서도 취재진을 향해 손을 흔들며 웃어 보였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에도 웃으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 모습입니다. 여기 손을 흔들고 있잖아요. 취재진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관련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할 거야! 무조건 할 거야! 넘어가고 그래. 어떻게 사람 두 번, 세 번씩 집게도 이렇게 무기징역으로 나와. 네. 정호 시장님, 어제 이제 1심 선고 나왔는데 그 전에 이제 법정에 들어가는 모습. 근데 뭐 굉장히 표정만 보면요 굉장히 밝아요. 저 모습은 뭘까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반성하는 빛이 전혀 없죠. 오히려 좀 비웃는 듯한 그런 표정을 보여줬는데. 사실 저 영상에서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느꼈을 겁니다. 그렇게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만은 유가족들은 당연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저는 한 가지 그 기사 뒤에 달린 댓글을 좀 봤습니다. 댓글. 살인은 잘못했지만 거기 댓글 중에 상당 부분이 어떤 비상식적인 행동 그리고 그 무시하는 행태에 대해서 응징에 대해서 상당히 또 긍정적으로다가 댓글에 두둔하는 반응이 두둔하는 있는 듯한 그런 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참 우리 사회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저런 잔인한 그 어떤 범죄자에 대해서 그 같은 평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에서 굉장히 사회 곳곳에서 좀 반성하고 느껴야 될 대목이 많다. 그런 느낌을 가져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저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이해할 수 있다, 두둔하다, 뭐 이런 반응도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법조인 두 분 나오셔서 요거 법적인 문제 좀 몇 가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현근택 변호사. 검찰에서는 사형을 구형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무기징역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영구 격리를 해야 된다. 근데 왜 사형 선고가 아니고 무기징역이었을까요? 사실상 우리나라가 이제 사형 집행 97년부터 사형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형 선고 받은 분들도 그러니까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어서 예. 사형 선고를 거의 잘 안 하는 경향이 있고요. 사실은 뭐 지금 영구 격리를 하지만 예. 그 가석방의 결정 권한은 법무부가 있어요. 법원이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나중에 20년 지나면 예. 어쨌든 뭐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아마 사법제도의 한계라고 보는데 사실 왜냐하면 처벌을 아무리 강하게 해도 본인의 어떤 마음이라든지 뭐 사과 이거는 강제로 끌어낼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뭐 치료라든지 이런 걸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유가족이 뭐 돌아가신 분을 다시 살릴 수는 없잖아요. 예. 원하는 게 이분이 뭐 사형을 사실은 선고를 받아도 집행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유가족이 원하는 건 아마 본 사과,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과 잘못했다 이 얘기일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 얘기 물론 그렇다 해서 용서는 안 되겠지만 예. 그래도 마음은 조금 누그러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법원에서 검찰이 강제로 끌어낼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런 방법도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이분에 대해서 어쨌든 상담도 하고 아니면 뭐 다른 뭐 심리 치료라든지 걸 통해서 그래도 어쨌든 유가족들한테 사과하는 게 맞다라는 걸 어쨌든 어느 정도 좀 설득이라든지 이 과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거는 사법 절차로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다 본다 그러면 그런 과정은 법 절차 이외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게 제가 보기엔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변호사 변호사. 어제 재판부의 내용을 재판 밝힌 내용을 보면은 가석방은 안 된다. 그리고 영구적으로 격리해야 된다. 굉장히 강한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례적인 판결 아닙니까? 예, 좀 냉정하게 보자면 권력 분립에 반할 소지가 있는 좀 아슬아슬한 판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슬아슬하다. 그렇죠. 사실 사면에 대한 가석방이라든가 그런 문제는 행정부의 영역이니까 법무부의 사항이 되는 것이고 사법부는 그 죄에 대해서 판결을 하는 것을 끝을 내야 되는 것이지 행정부에 대해서 가석방을 하지 말라라는 지시까지 하게 되는 사실 어제 재판부가 그렇게 가석방 얘기를 했지만 그게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속력도 없는 것이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이긴 하지만 판결문에 이렇게 나쁜 사람이다라는 걸 남겨두는 차원에서 아마 그런 권고 정도로 보이긴 하는데 사실상 좀 이례적인 것이고 권력 분리에 반하는 것이 아니야라는 지적도 할 수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재판부의 고민은 판결문에 듯이 우리가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이기 때문에 다행히 사형을 선고해야 되지만 어차피 집행이 안 될 테니까 영구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맞을 것 같다는 이제 본인의 의사를 강력하게 피력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과연 우리가 사형에 있어서 물론 오판의 가능성, 또 사람이 사람의 생명권을 뺏는다는 것이 맞느냐라는 문제 때문에 사형에 대한 존폐론이 항상 문제가 있기는 한데 정말 예외적이고 특수한 범죄, 도저히 개전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사형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아까 정은갑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댓글에서 이렇게 그런 이제 말도 안 되는 뭔가 좀 달라 보인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잘못된 의식을 갖는 것도 아무리 죄를 져도 어차피 그런 인권 얘기를 하게 되면서 그 사람의 생명을 뺏지 않고 뭔가 달라 보이고 엄격한 처벌이 있어야지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됐다는 걸 인식을 하는 것이지 굳이 그렇게 인권만 강조하고 오판 가능성 그런 추상적인 명제 때문에 사형에 이렇게 소극적으로 가는 것이 맞느냐. 예외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사형제 부분,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 됐는데 사실 이게 어떤 대선, 선거 때문에 또 우리나라도 사형제 논쟁이 좀 붙어요. 각각 그 공약이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재판부가 사형이 마땅하지만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에서 사형 선고를 못하는 그 고민도 어제 그 재판부의 입장에서 좀 묻어난 게 아닌가 싶은데. 자, 현근택 변호사.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그동안 장대호, 자기는 사형받아도 상관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제 변호인 측에서, 장대호 변호인 측에서는 자수했으니까 감형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었거든요. 물론 그걸 재판부가 받아들여준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건 또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자수는 감경 사유는 되는데 그러니까 임의적이다 이건 있는데요.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거는 법적인 용어고 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수하면 반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본인 잘못을 뉘우치고 잘못했습니다. 자수는 곧 반성의 의미가 그렇죠. 되는데. 반성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유가족들한테도 어쨌든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해야 되는데 나는 잘못한 거 없다. 할 만한 일을 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재판부 입장에서도 자수를 이유로 감경을. 그럼 어제도 재판부가 그 자수 부분은 감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네, 감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분이 어찌 보면 만약에 사형 선고를 받는다 해서 반성하고 잘못했다고 할 것인가.
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아까 제 말씀처럼 예. 그러니까 사법제도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예. 이분 스스로도 뭐 스스로 사용해도 상관없다라고 예. 하는 분이라 오히려 사법부를 조롱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사용 어차피 안 되는 거 알고 있고 예.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사용시켜달라라고 얘기하는 상황이라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사형 판결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게 근본적으로 뭐 사형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보다 사법 질서와 그 이외의 질서, 그 이외의 어떤 방법도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렇게 설명들을 제가 듣고 보니까 많은 또 고민거리가 있네요, 지금요. 생각해 볼 문제점도 있습니다. 자, 다음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어떤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1,300만 표 몰린 생방송 오디션 투표 조작 혐의 제작진 구속됐습니다. 프로듀스 X101 굉장히 인기가 많은 젊은 층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투표 조작 논란에 휘말렸잖아요. 근데 지금 제작진이 구속이 됐습니다. 뭐 PD, 뭐 CP 이렇게 되는데 후보자 순위 일부 뒤바뀐 정황이 있다. 그리고 휴대폰 내용 삭제 등 증거인멸 시도. 그리고 기획사의 접대를 받았다. 뭔가 좀 문제점이 좀 드러난 거예요. 아무튼 지금 어제 상황은 이렇고요. 뭐 관련 기사 더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또 이런 부분에 또 주목을 한 기사가 있습니다. 국민 관심 프로듀스 뭐 101 투표 조작 검경 관련자 영장 청구 미공개했습니다. 왜일까? 이 정도 사안이면 영장 청구했다고도 알리기도 하고 뭐 이런 건데 아무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추가 수사 필요성 때문에 뭐 해명을 하고 있지만 피의 사실 공표 금지 뭐 이런 거 지금 요새 얘기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미리 좀 따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조국 정국을 거친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의 피의 사실 공표 이런 부분에 대한 민감도가 좀 높아졌는데 이런 데 적용된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서 이 기사의 취지는 이런 사안에도 그런 걸 적용해야 되냐. 지금 이렇게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투표 조작 혐의 인정하십니까? 성실 답변하겠습니다. 특정 소속사의 혜택 준 혐의 갖고 계십니다. 인정하십니까? 시청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영호 고문님, 이 사안에 대해서는 뭐 투표 조작 혐의, 뭐 이건 재판 받고 뭐 잘못했으면 처벌 받으면 됩니다. 이런 일 다시 있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대를 하고 보는 프로그램, 그리고 이거는 공정이 정말 중요한 오디션 프로그램인데 이러면 절대 안 되거든요. 이건 재발 방지해야 되고 처벌할 거 해야 됩니다. 근데 아까 두 번째 기사 있습니다. 피의사실 공표 부분. 이 정도 사안이면 좀 알려도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문제 제기예요. 그렇죠. 2019년도 한반도를 관통한 키워드 하나 꽂자면 공정인데 특히 이거는 경쟁 프로이기 때문에 공정이라는 것을 아예 밑에 깔고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들이 이제 깨진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유는 굉장히 분노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뭐 우리 조국 사태 이후에 이제 피의사실 공표가 이제 금지됐는데 사실 그것도 다음 달부터 시행이에요. 그 지침도. 근데 이걸 앞당겨서 하는 부분들이 이제 있고 이것이야말로 진짜로 이 공정이라는 국민의 또 알 권리와 또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관에 의해서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지금 뭐든지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공개된 프로그램이 뭐 잘못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깜깜이 뭐 재판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아직 공표 사실, 피의사실 공표 이 지침이 확정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미리 지금 땡겨서는 했습니다만은 지침을 좀 잘 마련해서 뭐 그게 또 아주 칼로 무 자르듯이 그렇게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좀 더 구체성을 띠는 그런 지침들이 나와서 국민의 알 권리도 보호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안 또 여러 가지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두 개의 신문 기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주제는 어제 있었던 교육부의 13개 대학 학종 실태 조사 결과 발표입니다. 주제는 같아도 내용은 다르다. 신문 대 신문 보겠습니다. 오늘 비교할 신문, 서울신문과 조선일보 두 가지입니다. 먼저 서울신문의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학종에서 고교 서열 확인했다. 뭐 이런 내용이 좀 주안점이고요. 반면에 조선일보는요. 정시확대 발맞추기 조사다. 뭔가 목적을 갖고 뭔가 그쪽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입니다. 자, 그럼 기사를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어떤 이렇게 순서가 있습니다.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 순이었다. 학종,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자 보니까 고교 서열이 확인됐다.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어요. 13개 대학 실태 조사고요. 과학고, 영재고는 학종 합격률이 26%나 되는데 반면에 일반 고등학교는 9%밖에 안 된다. 3배 차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서열 높아질수록 합격률도 상승. 그러니까 학교 서열이 과학고, 영재고, 뭐 외고 등 특목고, 그리고 자사고, 일반고 이렇게 서열 순이랍니다. 그리고요, 정부는요, 고교 등급제를 적용했는지 여부 특정 감사할 방침이다. 그러니까 뭔가 고등학교를 등급을 매겨갖고 이거 차별하고 있다. 이거 들여다보겠다. 더 이렇게 입장이 좀 나왔습니다. 이게 서울신문 기사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13개 대 학종조사 결론은 정시 확대 발맞추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교육부 결과 발표 역시 소개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지적합니다. 24명이 2주간 자료 200만 건 이상 조사했다. 이런 부실 조사 왜 했나 이런 지적 나오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게 조사가 제대로 된 거 맞느냐. 그리고 지금 정시 확대 주장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런 거 지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자, 그러면요 어제 발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학별 내신 등급을 분석한 결과 과학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 일반고 순의 서열화된 고교 체제가 지원부터 합격 등록에 이르기까지 학종 전형의 전 과정에서 일관되게 나타나 특정 고교 유형이 우대받을 수 있는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서열화 현상이 있는 것은 수치적으로 확실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고 과정 속에서 고교 등급제를 적용했느냐 안 했느냐는 특정 감사를 해봐야만. 네, 그러니까 뭐 교육부 취지는 뭔가 아무튼 정황이 있다 뭐 이런 취지로 들립니다. 평범 변호사, 2개 신문 기사를 비교해 봤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똑같고 동일한 통계를 가지고 정말 다르게 해석을 한다라는 생각을 느꼈는데 예. 사실상 이거는 지극히 예상되고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단 특목고라든가 과학고, 외국어 고등학교는 우수한 학생들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럼 그 학생 중에서 당연히 좀 유수 대학교에 학생들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일 거고요. 예. 일반 특목고와 일반고를 비교해서 특목고에서 좋은 대학을 더 많이 갔으니까 잘못됐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처음부터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갔으니까 좀 더 대학을 많이 가는 건 당연한 얘기인데 이걸 가지고 그냥 차라리 뭐 특목고라는 걸 폐지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그게 철학이라면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물어야 되는 것이지 특목고에서 13개 대학교에 좋은 대학교 많이 갔으니까 특목고를 없애자.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고교 서열가 있다는지 당연히 특목고 외고는 고교 서열을 어느 정도 전제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렇게 많이 가서 서열을 없애자. 그거는 통계를 잘못 해석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통계 자체는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예상되는 통계의 내용인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오히려 학종이 적용되면서 특목고에 조금 더 혜택을 많이 줬으니까 정시를 확대해야 되겠다라든가 조선일보 논조처럼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겠는데 이걸 가지고 그러면 이제 고교 서열화를 없애기 위해서 특목고 외고를 없애자라는 것은 통계를 지나치게 잘못 해석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 앞선 서울신문 기사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뭐 정시 확대 발맞추기인데 서울신문 기사는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뭐 서열이 확인됐다. 그리고 여기 내용 좀 보세요. 아랫부분 좀 잡아주시죠. 이제 어제 이제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이고 설명인데요. 아랫부분입니다. 일반고 학생은 학종을 보니까 1.5등급 선까지 합격한 반면 자사고는 2.5등급, 외고 국제고는 2.8등급까지 합격하는 경우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자사고 1등급과 뭐 특목고 3등급을 같은 대우로 했다. 문제다. 이렇게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평대 변호사, 2개 신문 기사 비교해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저도 뭐 이제 곧 우리 제 딸이 이제 고등학교 갈 상황이라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보는데요. 이 특목고 학교 설명회를 보면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신 등급이 뭐 좀 떨어지더라도 다 알아서 뭐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근데 그동안 다 알고 있었죠. 특목고가 훨씬 일반고보다 진학률이 좋다든지 아니면 뭐 서울 시내 주요 대학에 많이 간다는 거 알고 있었는데 어찌 보면 이제 수치화된 거는 저는 아마
특히 교육 당국에서 정보기관이 수치한 건 처음이라 보는데 지금 네. 아까 말씀처럼 이게 과연 그러면 그대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에 대한 어떤 가치 판단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특목고 우선으로 학생 선발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좋은 학교 가면 사실은 일반고가 훨씬 많거든요. 특목고에 못 간 학생들 아니면 일반고에 있는 학생들은 어찌 보면 약간 스스로 패배자라든지 실패라든지 그런 어떤 게 있어서 예. 현재 고등학교 교육이 굉장히 황폐화돼 있다. 특히 일반고는 황폐화돼 있다는 예. 얘기를 교사들이 많이 합니다. 예. 특목고 못 간 학생들만 남아 있다. 이런 식이 있어서 그럼 제가 보기에 지금 현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사실 우리가 예전에 3불 정책 얘기했어요. 고교 등급제라든지 아니면 예. 기여 입학제라든지 뭐 그런 거 아니면 못하게 했죠. 그렇죠. 본고사 못하게 한다는 예. 게 우리나라에 어쨌든 확고한 3불 정책이 예. 있는데 사실상 어찌 보면 서열화 등급화 돼 있다는 것이죠. 그거는 아마 모두가 알 것 같은데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 부분이 두 가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특목고를 점차 줄여나가겠다. 그러니까 어쨌든 학생을 먼저 뽑는 거를 안 하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말씀처럼 이제 학종을 좀 줄이고 정시를 확대해 나가겠다. 저는 예. 그 두 가지는 일단 그 교육을 정상화하는 수준에서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뭐 전수조사한 건 아니에요. 202만 건이나 되는 거를 예. 2주간에 조사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게 사실은 뭐 그리고 사실 또 대상은 또 13개 대학만. 그렇죠. 있어요. 13개 대학만 다 한 거라 아마 근데 학종 비율이 높은 곳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높게 나왔다 얘기도 있지만 예. 대부분 보면 이제 서울 시내 주요 대학이 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쭉 늘려왔다는 것인데 사실은 뭐 학종이 이번에 밝혀진 걸 보면 뭐 예. 그러니까 기재가 금지돼 있지만 그래도 뭐 우리 아버지가 어떤 회사를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어디 경시대에 나와서 상을 못 쓰게 돼 있는데 뭐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든지 아니면 그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예. 이제 대학에 제공하는 자료에 이런 어떤 우수자들이 있다든지 그러니까 약간 편법적으로 했던 분들이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학종 제도 자체를 예를 들어서 개선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보면 당연히 저는 아마 정시 확대 방향은 맞는 것이다. 그리고 고교 사실상 서열화돼 있다 그러면 예. 이거를 좀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관련 기사가 하나 있는데 참고로 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넘겨주시죠. 여기 보시면 뭐 같은 내용 전하고 있습니다. 일반고 내신 1등급을 외고 국제고 3등급 수준으로 취급했다. 어제 이제 교육부 발표 내용 중에 한 대목입니다. 그런데요, 요 그래프를 좀 봐주시죠. 어제 이제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이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 그중에 자료들 소개돼 있는데 어제 핵심 내용은 학생부 학종입니다. 지금 합격률이 다르죠? 일반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 갈수록 높아집니다. 이렇게 비율이 그리고 일반고와 과학고, 영재고는 3배 차이가 난다. 이런 문제 제기잖아요. 그런데요, 정시, 이른바 정시, 수능을 통해 가는 정시도 보면요, 같은 패턴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16, 18 이렇게 갑니다. 그럼 이건 역시 정시조차도 서열화가 되고 있다. 그런데 정시 확대를 하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분이 그대로 그냥 일로 옮겨가는 거로 더 수치만 늘어나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런 지적도 분명히 있거든요. 참고로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최하고 어머니, 어떻게 보세요? 일반고 학생이 훨씬 더 많은 거 아니에요? 숫자상으로는 절대 숫자는 훨씬 많죠. 그러니까 그리고 과거 그러니까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적절한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복권에 당첨된 사람은 돼지 꿈을 꿉니까? 돼지 꿈을 꾸면은 복권을 사러 가지. 예. 이 거꾸로 돼 있는 이 인과관계거든요. 그래서 지금 13개 정도의 예. 이 하고 또 주요 대학들 빠졌어요. 뭐 예. H대라든가 J대 이런 데는 지금 예. 제외가 됐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하면은 지금 대학 서열화 하려고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학생 선발권은 교육부가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예. 이런 수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이드라인 주고 예. 전권을 지금 대학교에다가 위임해서 예. 거기서 좋은 학생들 자기 학교에 교육 인형과 맞는 학생 예. 뽑는 게 맞는 거지 저렇게 분석하는 것은 예. 저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대학교 내는 것은 예. 우리 지금 이 전체 인구가 줄고 있고 지금 이제 30만 명대의 이 입시생밖에 안 남는 예. 그런 시대가 금방 오기 때문에 예.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다뤄야지 지금 뭐 이거를 학생부를 하느냐 예. 수능을 하느냐 이거 할 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조사를 했다는 내용들을 갖고서 예. 사실 진짜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생각을 해야 될 때지 예. 이거는 다 대학에다만 주면은 대학이 알아서 잘 뽑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에 위임해야지 왜 이런 것까지 하려고 하느냐 이런 지적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은갑 실장님께서는 정황대 사실 이렇게 좀 쓰셨네요.
앞서 이제 교육부 차관 발표 내용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뭐 이런 정황이 있는데 이거 실제 고교 등급제인지는 추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그럼 뭘 얘기하겠다는 건지 모르겠고. 기사 자체도 이게 전체적으로 뭐 앞서도 얘기했습니다. 아는 내용인데 뭘 얘기하는 건지 잘 와닿지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보 쪽에서는 수시 확대, 진보 교육감들은 그걸 강조를 하는 거고. 그동안 수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보수에서는 정시 쪽에 찬성. 그러니까 또 조선 일부는 정시 확대 발맞추기 아니냐. 그렇다면 보수의 가치를 보면은 뭐 찬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고 혼재돼 있어요 지금. 뭘 얘기해? 지금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수시라는 것이 그동안 너무 입시, 암기식 위주의 획일화된 교육에 문제점이 있다. 그러니까 정시라는 것이. 시험 한 번 가지고 모든 걸 결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수시 쪽으로 갔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인재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근데 지금 부딪히는 게 예를 들면 숙명여고 그 내신 비리 문제 등등 여기에서 나왔습니다만 이게 공정성을 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믿질 못하겠다. 오히려 있는 집이라든가 소위 말해서 뭐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더 유리한 공간이 이런 거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자체를 스펙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느냐. 지금 이제 조국 전 장관 문제에서도 약간 이제 논란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은 맞지만 어떤 공정의 가치가 담보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방향이 맞다라고 뭐 진보가 됐든 정부가 됐든 강조하려면 기초적인 공정의 문제, 이 부분에 대해 객관적이고 타당성이고 합리적이라는 것을 근거를 뒷받침해야만 가는 것이죠.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다면 이 측이 좀 뭐 21세기에 맞지 않더라도 정시로도 확대해서 가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왜? 공정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같은 여론과 욕구들이 굉장히 분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참 보기에 따라 다르고 뭐 수치도 보면은 약간 좀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수치들이 막 섞여 있습니다. 지금요. 여기 보면 뭐 학종도 그렇고요. 수능도 그렇고 다 약간 뭐 서열화 느낌이 납니다. 지금 합격률을 보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근데 정부는 정시 확대 쪽으로 일단 방향을 잡고 가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또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외교 문제로 좀 가보겠습니다. 일명 기사 때 잠시 짚어봤는데요. 지금 우리와 일본의 극한 갈등을 해결할 문제, 원래 이제 징용 판결, 우리 대법원 징용 판결 문제를 일본이 굉장히 문제 삼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입니다. 징용 판결 제3의 해법, 정부 화해 절차 검토한다. 그러니까 피해자와 한일 정부 기업이 합의로 판결을 지키며 자산 매각 막는 방안을 하겠다. 지금 이 징용배상 판결을 받은 기업의 뭐 자산을 매각해서 우리가 그 돈을 확보해서 뭐 피해자한테 보상한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기업들이 돈을 내고 뭐 한국 기업도 돈을 내고 돈을 모아서 그리고 피해자들한테 그 돈으로 보상하고 약간 뭐 화해하는 모습을 취하자. 뭐 이렇게 해법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관련 기사 더 있습니다. 보시죠. 앞선 기사는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나온 기사고요. 여기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금 일본 방문을 하고 있는데 와세다대 강의 특강에서 제시한 내용입니다. 징용 배상기금, 한일 기업 기부와 국민성금,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화해재단 잔금으로 마련하자. 그리고 그 돈으로 배상을 하자. 이겁니다. 선제적 입법 제안을 했는데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 제시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많은 분들이 그러면 과거에 박근혜 정부 당시에 나왔던 해법하고는 뭐가 다른 것인가 지금? 뭐 이런 의문 제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또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다음 기사입니다. 미국은 압박하고 일본은 누구? 지소미아 외통수에 몰린 한국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스틸웰, 아까 일명 기사 때 소개했죠? 미 국무부 차관보 방한하는데 이 지소미아 문제로 방한한 거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또 압박한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지소미아 이거 더 이상 뭐 중지한다. 이거 번복하라. 뭐 이런 거죠. 일본은 미국 앞세워 꿈쩍도 안 하고 있다. 한국은 여론 반발 의식 번복 힘들다. 변화 조짐 속 청와대에서는 예정대로다. 바뀐 거 없다. 뭐 이런 입장이 합니다. 자, 그럼 이거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좀 되는데요. 일단 최영호 국민. 네. 징용 대상 문제. 그동안 이게 사실 한인 갈등의 시작점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일본이 강력히 반발하고 그리고 우리에 대한 경제 보복이 있었고 우리는 그거에 대한 맞대응으로 지소미아 파기 이렇게 간 거거든요. 또 징용 배상 문제를 지금 뭔가 기업들이 각출하고 뭐 정부가 좀 각출하고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그걸로 배송한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정부가 내세웠던 그 길, 이런 거하고 좀 방향이 달라졌어요, 갑자기. 거기다가 또 일본이 원하는 예. 그 본질을 지금 깨뚫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거 어떤 이 배상금을 모으는 방법과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예. 일본에서 바란 것은 한 번 결정한 것을 왜 번복했느냐. 그 부분에 대한 재발의 어떤 뭐 방지책이라든가 이것을 지금 일본은 듣고 싶어 하는데 예. 우리가 뭐 여기 기업끼리 해서 내는 방법은 지금 뭐 3가지, 4가지 지금 시나리오가 있습니다만은 예. 어떻게 그것을 일본에 뭐 우리의 뜻을 전하고 이러한 해서 요번에 뭐 불가피한성 뭐 이런 것들을 전달해야 되는 부분이지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본질에 과연 근접된 제안이었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이 있고요. 지금 이렇게 한다 그래도 지금 예. 뭐 배상이니 자기네 식민지 안 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 이게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예. 결국은 지금 이 부분들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트랙으로 가는 거 아니냐는 걱정들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이런 화해 절차 뭐 한다는 거는 사실 일본의 명확한 사과가 없이 가겠다는 뜻으로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정부가 취했던 입장은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을 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정은갑 실장님. 그러니까 지금 그 강제징용의 배상 문제는 정부가 예. 결정한 게 아닙니다. 사법부의 판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해법 풀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문희상 의장 얘기도 있고 뭐 제 3회 해법 얘기가 나오는 예. 걸 보면은 어쨌든 결국에 물밑에서 상당히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뭔가가 같아요.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 즉석 만나가지고 예. 고위급들이 만나서 뭔가 이 한일 현안을 풀어가자. 사실 그 짧은 만남도 심상치 않게 보입니다, 지금. 그럼요. 그리고 지금 들린 얘기는 한미일 수장들이 지금 워싱턴에서 만났다는 건 정보 수장들이. 예.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지수미아라든가 예를 들면 중국을 그 위시한 이 어떤 방위 전략 이런 것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지금 전개가 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 그 부분에서 어쨌든 한미일이라는 전략의 틀, 한일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 어쨌든 그대로 가져갈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일본도 사실 한국과의 갈등이 오래 지속되는 게 원치 않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 좀 부담스럽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밑 어떤 상당히 다양한 얘기가 전개되고 있고 저는 뭐 어쨌든 간에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니까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설명 듣고 보니까 이게 또 국민들 설득하는 문제가 좀 남아있을 것 같아요. 여론이 또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 뭔가 좀 방향을 살짝 바꾸는 듯한 인상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론의 반응도 분명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은데 다음 기사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추행 몽골 헌법재판소장, 몽골 국적 승무원의 협박 폭언. 내가 누군지 알지? 가만 안 둬. 과거에 우리 이런 좀 약간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이 했던 얘기 같은데 이게 또 몽골 헌재소장. 몽골에서 굉장히 지위가 높고 어떤 영향력이 강한 인물이라고 하는데 여기 있습니다. 대한항공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몽골 헌재소장이 사건 발생 당시 통역을 맡았던 몽골 국적 다른 승무원에게 폭언을 한 것. 그러니까 성추행도 모자라서 폭언까지 퍼부었다. 이거 심각해졌습니다. 근데 지금 몽골에 갔다거든요. 이거 벼랑봉 변호사,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일단 기내에서 발생한 문제라서 예. 우리나라에도 아마 항상 어떤 좀 사법권은 있다고 보여지는데 당시에 기내는 사실 그럴 수 있잖아요. 취해법권을 얘기를 해서 경찰들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또 보내준 바람에 문제가 또 생겼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취해법권 대상이 아니라면? 아니 전혀 아니었죠. 근데 이제 뭐 몽골 헌재소장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지위를 얘기하면서 나는 취해법권을 갖고 있는 면책특권이 있다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하니까 그 당시에는 또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었던.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까라고 확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거 우습게 됐잖아요. 그렇겠죠. 그럼 오히려 우리나라 그때 좀 뭔가 단호한 조치를 취했었고 우리나라 사법기관들이 그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하고 오히려 좀 우리나라 엄정한 사법 질서를 보였었다고 한다라면 몽골 승무원들도 그 상황에서 저렇게 큰 두려움을 느끼진 않았었을 것 같은데 저희 측의 대응도 좀 아쉬운 점은 있었고요. 물론 저분도 돌아가서 이제 국제적으로 상당히 좀 망신을 끼쳤기 때문에 나라에서 어떤 제재가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이거는 우리가 몽골 쪽에 좀 잘 얘기해서 어떻게 뭐 조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요. 자, 다음은 김유진 아나운서가 전하는 이슈컷입니다.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태그는 귀환입니다. 19세기 말 그려진 범어사 신중도가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승려화가 민규가 여러 신의 모습을 그린 이 불화는 한국전쟁 직후 외국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최근 조계종이 이를 미국 경매에서 낙찰받아
일주일 전 우리나라에 도착했습니다. 그림은 곧 본래 있던 범호사로 옮겨져서 봉안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두 번째 이슈 태그는 아이언 스카우입니다. 여기 약 50m로 움직이는데 100년도 더 걸린 배가 있습니다. 1918년 인명구조 작업 중 나야가라 폭포 위에 좌초된 목선 아이언 스카우인데요. 지난주 이곳에 폭우로 급류가 발생하면서 101년 만에 배가 이동한 겁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바위 사이에 걸리고 말았는데요. 공원에선 안전사고에 대비해 계속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이슈 태그는 재현입니다. 경기도 일산엔 다리 2개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그중 하나는 바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만든 인공다리인데요. 340도에 달하는 일교차, 울퉁불퉁한 지표까지 달을 그대로 구현해냈습니다. 실제와 흡사한 달 표면의 극한 환경에서 달 탐사에 쓰일 우주 장비를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세계 최초로 인공 토양을 활용했다는 점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김유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네, 저 인공달은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도 좀 가서 쓰면 안 되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아침엔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귀환입니다. 19세기 말 그려진 범호사 신중도가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승려 화가 민규가 여러 신의 모습을 그린 이 불화는 한국전쟁 직후 외국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최근 조계종이 이를 미국 경매에서 낙찰받아 일주일 전 우리나라에 도착했습니다. 그림은 곧 본래 있던 범호사로 옮겨져서 봉안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두 번째 이슈 태그는 아이언 스카우입니다. 여기 약 50m로 움직이는데 100년도 더 걸린 배가 있습니다. 1918년 인명구조 작업 중 나야가라 폭포 위에 좌초된 목선 아이언 스카우인데요. 지난주 이곳에 폭우로 급류가 발생하면서 101년 만에 배가 이동한 겁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바위 사이에 걸리고 말았는데요. 공원에선 안전사고에 대비해 계속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이슈 태그는 재현입니다. 경기도 일산엔 다리 2개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그중 하나는 바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만든 인공다리인데요. 340도에 달하는 일교차, 울퉁불퉁한 지표까지 달을 그대로 구현해냈습니다. 실제와 흡사한 달 표면의 극한 환경에서 달 탐사에 쓰일 우주 장비를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세계 최초로 인공 토양을 활용했다는 점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김유진의 이슈컷이었습니다.